네, 6일 지방선거 이 패배로 내전 양상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혁신 비대위를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해 내홍을 수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문계와 친명계가 이렇게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이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급심한 이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이슈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결과 내용은 이겁니다. 아마 전당대회까지 한 2, 3개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쇄신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아마 혁신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이 비대위의 성격은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 뭔가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립감을 진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지도부 공백 상태를 이제 장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를 이제 다시 띄우겠다. 그런데 단순히 이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 비대위다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사실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 비대위를 빨리 띄울 수 있느냐에서부터 지금 약간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재보선에서 당선을 했습니다만 이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 이재명계에서는 이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 거취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누가 맡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 이 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책임론이 일단락된 이후에나 이 혁신 비대위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 주 안에도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혁신 비대위를 꾸리려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이 일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는데 어제 4시간 동안의 난상 토론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비대위를 맡을 만한 사람들의 이제 후보군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더 당내 계파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된 이후에나 아마 혁신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속도가 나든 안 나든 비대위 구성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좀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문희상 전 의장, 윤희태 전 의원, 이광재 의원,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몇몇들로만 봐서는 좀 미스터 쓴소리들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민주당한테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던 내부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비대위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외부 인사들을 좀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부 인사, 좀 파격적인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7월일 것이고,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한다면 8월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것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는 좀 시간상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부가 됐던 외부가 됐던 지난번 대선 이후에 비대위를 구성할 때 좀 아무래도 좀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적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가 띄워질 때도 과연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로서 비대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이제는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원로나 중직급들 의원 이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건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여기 좀 행보를 좀 늘려가고 있는, 언론상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은 뭐 당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당적을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나가는 걸 보면 총구를 내부로 돌리지 말고 앞으로 돌려라, 이제 뭐 대여 선명성을 강조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박 전 원장이 뭔가 행보를 늘려가니까 비대위, 뭐 전당대회에서도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을 하기 전부터도 뭐 정치 구단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여야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그 정치력이 높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그냥 아무런 계산이나 아무 의미 없는 목소리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런 내홍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박지원 원장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의 어떤 역할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뭐 당의 어떤 리더십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계파 갈등 문제도 있겠지만요, 대변인님.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 대여 협상력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내홍 상황에 들어가면서 사실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또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조금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물이 내홍을 수습하는 동시에 이런 여당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적절하게 수행할 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이러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혁신을 시작하려면 지난 일에서 어떤 것을 반성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먼저 나서서 나는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어떠한 당직도 주요 당직도 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사실 이 내용은 꽤나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실 정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법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미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에 출마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다른 의미로 만든 그런 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명백하게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이러한 민주당의 내홍 사항은 쉽게 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이에 더해서 이로 인해서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악재에 계속적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구장차장님,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조기 전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의원에게 조기 전당대회가 유리하다는 뭐 분석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대안 부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가 됐건 아니면 뭐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가 됐건 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전당대회 룰을 결정을 하고 네.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예상은 8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그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 같이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면 8월은 너무 시급하니까 정기국회까지 끝나고 연말에 하자. 아하, 네. 뭐 이제 이렇게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내에서 그래도 세력이 가장 그 강력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아니면 그 강력한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이제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 새로운 이 당권 주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기 전대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고 아마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라면 이재명 의원에게는 조금 이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 여부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도 좀 잡음이 불거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패배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의 공천에 어떤 투명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좀 잡음들을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특정 인물이죠. 그 이재명 그 의원과 그러면 송영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네. 그 계양을과 서울시에 공천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른 얘기들, 뭐 공천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자체가 뭐 합당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정 인물입니다. 그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분들을 왜 그곳에 공천했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우리 당원 당규상에 맞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네. 사실 그 지난번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의원을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당내의 어떤 정말 갈등이 날 것으로 노출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민주당의 어떤 쇄신과 반성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저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낙선하신 후보들이 어쩌면 제일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들을 다 살펴보면 다 책임을 본인에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부를 보면 네. 오히려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 모든 의원님들과 그 관련자들께서 다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사실 낙선하신 후보들이 굉장히 참담함을 느낀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사실 지난번 공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이 회의에서 내부 회의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뭐 개파 대리전이 펼쳐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송영길 이 두 사람이 명분 없는 출마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원욱 의원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략공천 결정한 바가 없는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싶었던 이재명 이 후보 당시엔 후보의 뜻대로 이 비대위에서 도령 그렇게 결정했다. 또 민주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공감대도 없었는데 모두 발언해서 돌연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이 다른 비대위원들이 굉장히 반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 대변인님 예. 이렇게 공천 문제라는 게 선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끝나고 나니까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어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서른 의원의 이런 말들이나 뭐 홍기원 의원의 이런 말들 사실 메시지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뭐 송영길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명분 없는 출마인 거 모든 국민들이 사실 근데 4월, 5월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4월, 5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라면 이분들은 소신 있는 의원이고 민주당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본인들은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심지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설프지만 어쨌든 쇄신안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이분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소신이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었다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굉장히 어설픈 쇄신 아니니 그것을 내가 중진 의원인 내가 조금 더 보듬어 주겠다. 좀 더 보듬어서 이런 구체적인 쇄신안을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하나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어떤 추락할 그런 조짐이 보이자 자기들 혼자 살아남겠다고 자기 어필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타락하고 추락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황당한 겁니다. 이런 소신이라는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월 전당대회를 할 때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그때 또다시 출마를 하면 과연 이분들이 그때 지금 하는 것처럼 소신을 다시 밝힐까요? 저는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과 가까운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메시지들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절하게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차장님. 네. 사실 이제 이런 개파 간에 서로 거친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공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실 지나간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진실을 찾으면서 갈등만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큰 선거에서 지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낙선으로 물러나고 또 당을 진두지휘했던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거든요. 문제는 물러났던 후보와 그 낙선한 후보와 물러났던 당대표가 불과 2달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다시 재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은 놓치고 지방 행정 권력도 놓쳤지만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뭐냐? 당권이 남아 있거든요. 당권 하나 네.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당권은 절대 다른 그 계파, 다른 진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친 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니까 당내에서 높아지니까 이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엄호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권 갈등, 당권을 놓고 다투기 이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이제 찬반 여론, 네. 이것이 아마 지금 민주당을 더 깊은 내홍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지금 민심을 자기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권으로 저쪽 계파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했다는 이런 의혹, 서로 논란을 이런 만드는 모습이 어떻게 쇄신과 혁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겁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게 보내주신 그 회초리에 대한 대답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하면서 이게 반성과 쇄신과의 거리가 먼 행보를 보낸다면 국민들께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 그러니까 2년 후에 있을 총선 때까지 큰 선거가 눈앞에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또 눈앞에 총선이나 뭐 선거가 갑자기 앞에 있다면 또 이제 말로는 쇄신 반성을 못하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일단 봉합을 하고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일단 다음 총선은 내후년으로 되어 있고 네. 일단 눈앞에 와 있는 이 당권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아시다시피 내후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당대표와 그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계파 갈등을 하는 모든 의원들에게 이 당권 경쟁은 이제 비로소 본인의 일들이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나 대선은 그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나가서 본인들이 직접 떨어지는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사실 지방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일하시던 우리 후보님들이 항상 마음이 아파하셨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네.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그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이 당권을 앞두고 이제 공천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본인들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수면 밑에 있던 갈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뭐 계속 개파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는 개파 모임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 선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그 모임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해체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다른 개파, 그러니까 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대변인님은 이 지금 해체 선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것도 자기 어필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개파가 해체 선언한다고 해체가 되는 거였으면 이 정당 사상 개파 싸움으로 고통을 받는 정당은 없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전에 뭐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이전에도 뭐 친이계니 친박계니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수도 없이 친이 친박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한국당 때부터 우리는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수많은 선언은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선언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이 들어서면서 이제서야 조금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파 해체 같은 것은 본인들이 우리는 개파를 해체하겠습니다,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혁신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개파가 해체되었다라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낙연계나 정세균계 소속 의원들이 해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해체를 선언했다라고 해서 해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재명계로 소위 분류되는 그 개파도 해체하라.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체 선언을 했으니 너희도 해체 선언을 하고 네. 실질적인 해체를 하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2월 달, 3월 달 대선 패배 이후에 나타났으면 사실 의미가 있는 행보예요. 정말 본인들의 당선과 무관하게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판단을 받았겠지만 네. 지금 와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에 뛰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 패배를 안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면서 우리는 쇄신하겠습니다, 개파 해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이 본인만 살아남으려는 뭐 이준석식 정치다 이러면서 이제 여당의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대변님도 말씀해 주셨고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변호사님도 공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이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 하나에 남아 있는 게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등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7일 날 이제 등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언론 보도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일 이제 모레 등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불고 있는 이 책임론에 대해서 시원하게 뭔가 답을 내놓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책임론에 시원하게 그 화답을 할 것 같았으면 재보궐이 안 나오셨겠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그 의원으로서 정치인 이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와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영선 정치인이라는 것에서 이제 초선 정치인으로 변모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총선도 2년 뒤입니다만 대선은 이제 5년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으로서 당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이런 다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의원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저는 등원 이후에는 아마 이재명 의원은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 아마 모두 전환을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민주당을 자신 중심으로 새로 재편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앞서 이낙연계와 정세균계가 해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그 방금 대변인께서는 이제 친 이재명계 개파 그 해체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해체가 아닐까. 불이익을 어떤 불이익이요? 불이익 네.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이제 총선까지 있는데 계속 이낙연계, 계속 정세균계로 있으면 이재명계와는 계속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겠다라는 것을 아하. 공개 천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모셨던 그 대선 후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은 자신의 다음 총선 공천 여부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계, 이 정세균계에 남아있을 때는 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파 해체 선언을 하고 민주당이 거듭나는데 외연을 확장하는데 좀 기여하겠다.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좀 실리적인 측면도 좀 고려가 된 개파 해체 선언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는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시장에서 패배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당 내부 캠프 사무실 정리하는 소회를 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실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캠프 빌딩 이름이 휘닉스 불사조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 표현을 두고 이 불사조가 정치 행보 재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와요, 변호사님. 정치권의 과거에 이인재 의원이 피닉제라고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피닉스 다시 부활하고 부활한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글을 올려서 이제 피닉스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이제 또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자들께서는 굉장히 또 많은 댓글들, 응원의 댓글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송영길 후보는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또 어쨌든 서울 시민들로부터 또 많은 또 지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낙선은 했지만 또 본인이 어쨌든 피닉스처럼 불사조처럼 다시 언젠가는 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또 본인의 바람을 넣어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메시지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내는 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시기. 예, 근데 물론 이제 송영길 후보의 저런 메시지는 그 지금 있던 실망하신 지지자들을 또 아우르는 뭐 메시지도 있고 또 본인에 대한 다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캠프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그 고생한 캠프 해단식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우리 민주당 내부의 이런 내홍들 갈등들이 불거지고 그 갈등의 중심선에 또 이재명 의원과 또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와중에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부적절하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님, 저는 근데 지금 계속 내부에서 내부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모습도 좀 궁금해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김동연 이 경기지사의 이 존재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또 경기도 이 험지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험지였죠. 험지에서 이겼다라는 이런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 이 민주당의 어떤 쇄신과 혁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김동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연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 내에서 행보를 보이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숨통을 하나 튄 것이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까지 국민의힘에 내줬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연 후보, 김동연 당선인의 행보가 앞으로 좀 주목이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 김동연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득, 개인적 이득으로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분명히 이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당선인의 강점이라고 하면 행정관료 출신의 어떤 정치적 색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 때, 경기도지사 경선 기간 때는 사실 뭐 대장동 사업이 뭐 최대치적이다라고 어떤 옹호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심판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대체할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김동연 당선인이 현재 활동은 어렵겠지만 향후 대선까지 봤을 때는 김동연 어떤 당선인의 어떤 행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될 것이고 분명히 민주당 내에 얼마 남지 않은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야당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김동연 당선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앞으로도 민주당의 어떤 혁신, 뭐 개혁, 그리고 정치 교체, 씨앗의 역할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럼 네. 이제 앞으로 당 혁신 과정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김동연 당선인의 역할 어느 정도로 가능성 점치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옳은 소리는 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당을 개혁하고 당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한계가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합당을 통해서 그 민주당에 합류한 지 뭐 몇 달밖에 안 됐고요. 오래되지 당의 어쩐 입지가 아직 그렇습니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김동연 그 당선인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 뜻을 밝힌 국회의원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신념, 정치 혁신, 정치 그 교체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얘기함으로써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을 이렇게 추동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재명, 김동연 연합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 김동연 이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김동연의 성과냐 이재명의 성과냐를 두고도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지사는 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에는 성공을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큰 과실을 얻어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누구 공이 더 큰가는 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김동연 그 연합 체제가 순항을 할지 아니면 좀 불협화음을 그 불러일으킬지 그것도 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관전 포인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의 계파 갈등 불거지는 상황 첫 순서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당 혁신의 출범까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